또 다른 뭐 우리 사장님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근데 있으실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아까 말씀하신 셰포 지금 한참 이제 셰포 네, 분열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 우리 여기 남원 지역으로 보면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이 앞전에 제가 그 개화 때 벌이 안 보인다라고 예.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만개시의 저온이 한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 지금 냉해로 인해서 착과량이 전년도에서 현저하게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오늘 또 지금 적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열매를 있는 열매를 섞기보다도 열매를 좀 찾아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애지중지 이렇게 다루듯이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착과량이 너무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좀 나름대로 속이 좀 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뭐 셰포 분열기 때 여기에 맞는 병해충 방제라든지 또 셰포 분열을 원활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뭐 연면 살포제가 또 뭐 기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선 다시 한번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그 세포 분열기에 있어서 열매 세포가 이제 분열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그 시기는 뭔가 하면 신초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그래서 이 두 시기가 쉽게 말해서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이 같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전적으로 저장 양분 에너지다. 그러니까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작용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사장님 말씀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열매가 이제 좀 적잖아요. 열매가 적은 상태에서, 열매가 적다는 말은 전체적인 그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그 열매 수가 적다는 거고, 영양 생장보다는 생식 생장을 할 수 있는 그 비율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영양 생장할 수 있는 그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초 성장과 열매의 이 성장이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신초 생장이 너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신초 생장이. 지금 신초 성장이 이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신초 성장은 양분 교대기 이후에는 열매를 키우는 공장이 되잖아요. 이 공장이 되는데 그 시점 지나면, 그러니까 양분 교대기 지나면 경획기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열매 입장에서는 보면 사실 급격하게 비대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비대하면 안 되는 이 시기에 지금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한 이 신초가, 이 신초에서 성장한 이 생성된 양분이 열매로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열매가 좀 더 커져 버리겠죠. 그죠? 그런데 더 커져 버리면 경획기가 경획기답지 않은 그런 경획기를 보낼 수 있어서 핵할 치유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의 기능이 그만큼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성장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성장이 조금 이렇게 더뎌온 것처럼 보이고, 뭐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을 위해서 뭔가 연면 시비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지만 참으셔야 돼요. 그 참으셔야 되고, 도리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말을 해요. 세포 분열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 관리다. 1년, 이제 복숭아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제일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 시기예요. 세포 분열기. 그래서 연면 시비 하시는 것보다는 물 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 물을 이제 자주 주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물 주는 시간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달라져야겠지만, 우리 사장님 같은 이 포장 같은 경우는 지력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허실도 더 많을 거예요. 속까지 잘 안 들어가니까. 물론 이제 사질, 모래질이 많은 밭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모래질이 많은 밭도 물받침이 너무 좋으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지 못하고 이제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줘야 되지만, 지금 이런 질땅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요.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진 마시고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주시는 그거가 훨씬 더 연면 시비하는 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토양 검정을 했었잖아요. 예, 예. 예. 토양 검정한 그 12처방석을 제가 봤거든요. 예, 예. 다 좋아요. 다 적정치보다 이제 높고, 다 적정치보다 높은 게 좋은 건 아닌데. pH가 네, 맞아요. 7에서 8인데 그거 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 그것만 빼고. 예. 이 복숭아에서 적정 pH가 5에서 5.5 예, 정도인데 7.1 이렇더라고요. 이 노지가. 이 알칼리가 예, 알칼리가 많다는 거잖아요. 많이 돼 있다. 그 부분을 적정 pH로 낮춰야 되는데, 낮출 수 있는 그 대안을 제가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보니까 유기물도 상당히 높아요. 유기물도 상당히 높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그 pH가 높은 그런 상황을 유기물이 좀 높게 우리가 이제 관리하게 되면 그 높은 pH를 조금 버퍼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양분 유효도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 유기물이 많아지면. 근데 지금 현재 유기물도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질당이라 전질토라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점질토라서 이 적정 pH로 맞추기 위한 노력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 기술센터에 만드는 미생물을 지금 내일 수령하러 가거든요. 미생물을 좀 이렇게 쫙 해서 좀 예, 관주를 좀 할까. 예, 그 부분도 괜찮아요. 유용 미생물 활용해가지고 그 미생물 자체가 이제 유기물을 이제 분해하고 예, 예. 유기물을 유효도 있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유기화학 그 비료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은 pH 7.1, 7.0 이렇게 되면 유효도는 많이 떨어져요. 근데 유기물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2차, 3차 미생물에 의해서 유효도를 높여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 영양분은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좀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쓰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너무 네, pH가 더 높아지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축분 유기질 비료 있잖아요. 예. 가축분 유기질 비료 그 포대탭이 그 가축분 유기질 비료가 보통 보면 물론 이제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그 가축분 유기질 비료의 pH가 거의 8 정도 돼요. 8, 9까지도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이렇게 쓰면 좀 어렵겠죠. pH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완전 부족되지 않은 그 가축분 유기질 대비들이잖아요.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부족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pH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라도. 그래서 그 가축분 유기질 대비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당년의 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충분히 발효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양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당히 이제 적정보다 이제 높게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미비를 안 하고 미끄럼을 안 하고 퇴비를 안 하고 그냥 가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자꾸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현재 그 땅 상태는 굉장히 양분이 넘쳐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복숭아나무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지금은 관수만 적절히 관수만 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관수할 때도 제가 이제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복숭아나무는 수분보다도 공기층을 훨씬 더 좋아한다. 그래서 공기층이 수분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공기층이 없어지는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관수를 하실 때도 초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여섯 시간씩 막 이렇게 퍼지 마시고요. 보통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고는 조금 이제 끊었다가,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끊었다가 관수하시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병해충 관련해가지고 원래 개화만 일찍 된 게 아니라 진딧물들도 좀 일찍 발생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예, 지금 진딧물의 방제를 지금 제가 소독을 벌써 한 3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진딧물이 상당히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원래 개화도 일찍 됐지만 진딧물을 포함해서 지금 노린재도 지금 발생을 했고요. 저희들 옥천 지역에서는 응애도 발생을 해요. 응애 지금 발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유, 지금 발생할 시기가 아니죠. 그렇죠. 시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진딧물 같은 경우는 신초에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신초 따라서, 신초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일찍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응애 같은 경우는 신초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묵은 잎에 이렇게 피해를 주거든요. 묵은 잎에 피해를 주는데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병해충이 조금 일찍 이렇게 발생하는, 특히 이제 해충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일찍 이렇게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역은 순나방은 어떻게 방제를 하세요? 순나방 같은 경우 방제 한번 하셨죠? 아니, 이제 복합 살충제를 이렇게 쓰니까 별도로 뭐 순나방 방제를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요즘 이게 소독제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 별도로 이렇게 순나방제를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과원도 아직까지는 순나방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안 보이는데 일부 가온에서는 벌써 수나방이 찍힌 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그 온도 발육표로 이렇게 수나방 1차 방제 적기를 보면 4월 말 정도였었거든요. 4월 말 5월 초. 그래서 저희들 옥천 지역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비가 이제 5월 5일, 5월 6일 이렇게 왔잖아요. 오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방제하는 거는 수나방하고 일부 이제 수나방 쪽 살충제 수나방 쪽하고 진딧물 그거 하고 세균구멍병. 왜냐면 이번 비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내린 게 아니라 비바람이 좀 많이 치면서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상처가 많을 거라고 이제 봐서 저희들이 이제 세균구멍병 방제를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이렇게 드렸는데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해충 관련해가지고 진딧물은 원래도 어김없이 좀 일찍 발생을 해가지고 엄청 어려운 방제하기 좀 결코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거지만 그래도 초기에 이 진딧물 같은 경우 방제를 하지 않으면 밀도가 높아지면 그죠? 굉장히 곤란한 그런 해충이잖아요. 그 방제에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밭도 보면 우리가 이 밭은 그 나름 그래도 관리를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초생 재배를 할 때 너무 그 이제 작업 봉지 싸고 열매 솟고 봉지 싸고 한 게 불편하다고 해서 이거 풀을 너무 일찍 이렇게 아주 짧게 이렇게 깎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신초 끝이 살아있는 그리고 좀 약간 좀 묵은 그 잎도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초생을 이렇게 관리해 놓으셨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작업하기는 좀 불편하시죠, 그죠? 네. 높들이 막 걸린다고 하고 막 그러실 수도 있어요. 사다리 차가 밀린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초생을 재배하는 그 이유 자체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친환경적인 그 병해충 방제의 바탕이 이 초생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응애 같은 경우에 초생을 이렇게 할 때 항상 그 깔끔하게 초생을 이렇게 관리하면 응애가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응애가 전부 다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하우스도 그렇습니까? 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우스는 더 그렇죠. 하우스는 왜 그런가 하면 온도 자체가 높잖아요. 온도 자체가 높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는 훨씬 더 있죠. 걔는 응애 같은 경우도 고온성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있고. 그래서 초생을 키우는데 연한 초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응애 같은 경우도 그 습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약간은 좀 이렇게 억센 그 초생을 유지하게끔. 그래서 풀을 깎을 때도 바짝바짝 깎는 게 아니라 한 조 정도 남겨놓고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은 좀 억센 잎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응애나 다른 그 천적들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공생하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를 해충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어쨌든 이 밭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봉지 씌울 때까지 이거 건들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두시면 방제 봉지 씌우기 전까지 한 2번 정도는 방제 더 하시고 그죠? 하셔야 될 거고 한 2번 정도 방제하시는 그 시점까지 가져가시면 해충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드네요. 그 지금 올해 이제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는 그 세균성 구명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종합 방제를 한번 하고 그 사이에 아이언 보르덱을 한 번 더 이렇게 중간에 한 번 더 살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언 보르덱이 세균성 구명병에 뭐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균구멍병 방제에서 월동 동계 방제로 석회 보르덱을 쓰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방제가 대비 비용 대비 방제가나 이런 걸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제일 효율적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생육기 때 그 석회 보르덱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언 보르덱을 이제 우리가 쓰는데 괜찮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런데 다만 이제 저는 좀 우리가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뭔가 하면 지금 최근에 보면 농약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일부 그 농약 중에는 보면 사용 주의사항에 보면 알카리성 약제와는 혼용하지 마라라는 그런 약이 있고 알카리성 약제 치고 난 다음에 뭐 일주일이나 2주 전에는 치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만 주의를 하신다면 아이언 보르덱은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그 식초 성장이 좀 늦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세균구멍병을 염두에 두면 방제하는 거를 염두에 두면 원래는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방제를 잘한다면 그냥 놓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 방제를 잘한다 그러면 예년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균구멍병이 신초 성장이 왕성할 때 과온에서 질소가 많은 모습이
우리가 눈에 보일 때 그런 과원에서 훨씬 더 세균구멍병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과수원들이 보면 복숭아 과원들이 보면 신초 성장이 예년만 못해요. 좀 마디게 성장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방제만 기존에 해오시던 어떤 그 방제 패턴만 잘 유지하신다면 세균구멍병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은 드는데 다만 우리도 이제 또 예상 못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 오갈병 같은 경우에 뭐 올해도 뭐 온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물론 편차는 있었지만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예상은 했겠지만 그래도 의외로 지금 피해를 지금 이야기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상 상태나 이런 거는 봐가지고는 나무 상태로 봐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하신다면 세균구멍병만큼은 제 생각엔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충 관련해 가지고는 해충은 좀 다를 것 같아요. 해충은 왜 그러냐면요. 이 병원균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과원 환경의 전체적인 모습에 영양 환경의 모습이라든지 기상 환경의 모습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면이 해충보다도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도 최저 온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걸요? 여기 4도. 예. 그렇게 됐을 때는 보면 병원균 자체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근데 해충은 다른 것 같아요. 해충은 얘네들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놈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3도 뭐 이렇게 되면 숨을 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은. 그러다가 한낮의 온도 되면 한낮에는 보면 우리가 이제 평균 온도 이렇게 보면 기상대 온도 이렇게 보면 최고 온도가 이 남원 지역도 30도 이상 넘어간 때는 없어요. 지금까지 없더라고요. 아, 5월. 예, 예, 5월까지. 없죠. 30도까지 넘어가는 데는 없는데 우리 지금 일부 저희도 옥천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부 우리 이제 선도 농가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과원에다가 온도계 이렇게 걸어 놓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 온도계는 뭔가 하면 과원에서 햇빛이 잘 드는 어떤 그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은 온도계를 딱 보면 올해도 30도 넘어가는 때가 있었어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도 햇빛이 잘 드는 쪽에서는 잘 드는 곳에 그 온도계를 만약에 설치했다면 그 온도계는 아마 30도가 넘어가는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말인즉슨 뭔가 하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응해가 발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온도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충과 관련된 그 부분을 우리가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는 해충에 대한 어떤 뭐 그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노린재 같은 경우 이렇게 한 해에는 지금 노린재가 상당히 노린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었는데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는 지금은 뭐 깨끗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노린재가 사실 지금 엄청 많이 이렇게 가해를 할 시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노린재가 이제 구침을 딱 찌르는데 그 찌르는 깊이가 그 안에 있는 씨앗 거기를 찔러서 거기에 즙액을 이제 흡집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린재가 지금 나타나는 노린재가 대부분 그걸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노린재도 상당히 신경 써서 이렇게 방지해야 하는 그런 해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장님 말씀처럼 제가 좀 이렇게 둘러봤는데 아직까지는 노린재가 보이질 않고 노린재 피해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과도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사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